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32살 직장인 김진우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쳇바퀴 돌듯 출근하고 퇴근길엔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들고 들어오는 게 제 일상의 전부입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의 일에 참견 안 하는 게 이 팍팍한 세상에서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굳게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 평온했던 일상을 흔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낡은 유모차 바퀴 소리와 누구를 애타게 찾는 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옆집 할머니 사이에 있었던 기묘하고도 먹먹한 그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사 온 지는 꽤 됐지만 사실 저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현관문 나서는 순간부터 이어폰 꽂고 바닥만 보고 걷는 게 제 오랜 습관이니까요. 누군가 눈 마주치는 것조차 피곤한 저에게 이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였어요. 덜덜덜 소리를 내며 굴러오는 텅 빈 유모차. 그 안엔 아기도 없는데 옆집 할머니는 제가 문을 열 때마다 길을 막아섰습니다. 총각, 우리 아기 못 봤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초점 없는 눈으로 묻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치매 노인의 흔한 망상이겠거니 생각하며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남의 일엔 참견 안 하고 살아온 저에게 할머니의 질문은 대답할 가치도 없는 소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소음은 매일 아침, 그리고 지친 퇴근길마다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청년들만 보이면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시나 고함뿐이었어요. 저는 베란다 너머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조용히 커튼을 쳤습니다. 그저 운이 나쁜 이웃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제 생활에 균열이 생기는 걸 허락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단순히 길을 묻는 걸 넘어 제 생활 반경을 조금씩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퇴근길 빌라 입구에 서 계신 할머니가 제 이름을 나직하게 부르는 걸 들었을 때 그 소름 끼치는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친우 총각, 친우 총각 맞지? 할머니는 유모차 손잡이를 연신 닦아내며 제 이름을 수만 번 되뇌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둔 택배 상자의 송장이 뜯겨나간 걸 발견한 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사생활의 선을 넘었다는 걸요. 복도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유모차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타인이라는 벽 뒤에 숨어 살던 저에게 할머니는 이제 공포이자 짜증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텅 빈 유모차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유모차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단순히 복도를 서성일 수준을 넘어 이제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아예 빌라 입구 길목을 지키고 서 계셨으니까요. 멀리서 유모차 실루엣만 보여도 가슴이 답답해졌고, 저는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거나 모자를 깊게 돌렸으며 할머니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귀신같이 저를 찾아내 길을 막아섰습니다. 친우 총각, 잠깐만, 이것 좀 가져가. 할머니가 줄임진 손으로 내민 건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눅눅한 사탕 뭉치였습니다. 햇볕에 녹았는지
껍질에 쩍쩍 달라붙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알록달록한 사탕들이었습니다. 애기 주려고 샀는데 우리 애기가 안 보여서 총각이 좀 전해주면 안 될까? 할머니 눈은 평소보다 더 흐릿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 오물 같은 사탕 뭉치를 보는 순간 그동안 쌓았던 짜증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제 퇴근길. 제 이름이 적힌 송장을 뒤져가며 스토킹하듯 기다리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쾌했거든요. 할머니,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저 아기 없다니까요? 제 고함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녹아버린 사탕 전해주긴커녕 저도 안 먹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내민 비닐봉지를 쳐내듯 밀어버렸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사탕 뭉치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고 할머니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셨거든요. 아, 애기가 배고플 텐데 이거 맛있는 건데.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진 사탕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잠시 안쓰러워 보였지만 저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빌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집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치매면 다 이해해줘야 해?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평화가 있는 건데.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사탕을 줍던 그 구분등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음날 참다 못한 저는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소장님께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옆집 할머니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치매가 심하신 것 같은데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소장님은 기차 타는 듯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아유, 총각, 그 할머니 연고자가 없어요. 혼자 사진 찍게 됐고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는 분인데 우리가 뭘 어쩌겠어. 소장님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이미 동네에서 유명한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경찰에 출동하고 구청에서 나왔지만 본인이 집에 안 떠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강제로 보낼 방법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냥 총각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요. 그게 상책이야. 무책임한 소장님의 답변에 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회에서 고립된 노인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인 제가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 저편에 다시 그 낡은 유모차가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내팽개쳤던 그 사탕들을 다 주웠는지 유모차 앞 주머니에는 흙이 묻은 비닐봉지가 꽂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유모차 손잡이를 꼭 쥔 채 벽에 머리를 기대고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저는 끝내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항의도 했고 거절도 확실히 했어. 차갑게 마음을 닫고 번호키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불쾌한 침범이 언제쯤 끝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저를 끌어들일지 그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날 밤 꿈속에서 덜덜거리는 유모차 바퀴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몇 번이고 잠을 설쳐야 했을 뿐입니다. 며칠 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태풍급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워낙 거세서
텔레비전 소리조차 묻힐 정도였죠. 그런데 문득 평소라면 복도에서 들려야 할 그 덜덜거리는 유모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현관문을 살짝 열어보니 복도에는 줄 잃은 낡은 유모차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유모차 손잡이를 생명줄처럼 붙잡고 계셨을 분인데 이 거친 빗바람 속에 어디로 사라진 걸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빌라 앞이 시끄러지더니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관리소장이 신고를 한 모양인지 경찰들이 복도로 오가며 할머니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연고적 없어서 큰일이네요. 일단 주변 수색해보겠지만 이 날씨에 치매 노인이 혼자 나가셨으면. 경찰관의 말끝에는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참을 소란스럽던 경찰들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며 철수했고 복도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비에 젖어 떨고 있는 것 같은 그 낡은 유모차를 참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갈 리도 없겠지만 왠지 그대로 두면 할머니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기괴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찝찝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 축축한 유모차를 제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유모차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저는 수건을 가져와 덮개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덮개를 젖히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용품이나 쓰레기 대신 수십 건의 낡은 가계부와 공책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조심스레 가계부 한 권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의 날짜별로 이 빌라를 거쳐간 수많은 청년의 특징과 이름,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할머니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백이호 총각, 오늘은 얼굴색이 안 좋네. 밥은 먹었으려나? 201호 청년, 면접 보러 가나 본데 꼭 붙었으면 좋겠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 김진우가 적힌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402호 진우 총각, 비 오는 날 어깨가 다 젖어서 들어오네. 우선 좀 큰 거 쓰고 다니지. 우리 아기가 닮아서 자꾸 마음이 쓰여. 할머니는 제가 무시하고 화를 내는 동안에도 제 젖은 어깨와 파리한 안색을 살피며 본인만의 방식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가계부 맨 뒷장에는 누렇게 변색한 20년 전 신문 스크랩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유모차를 놓친 할머니, 내리막길 트럭 사고로 손주 잃어. 할머니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기는 이미 20년 전 세상을 떠난 손주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의 사고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고 죄책감에 짓눌려 동네 청년들을 사고로 잃은 손주와 겹쳐보며 그들이 무사히 어른이 되길 기도해왔던 겁니다. 녹아버린 상타 뭉치는 쓰레기가 아니라 자라지 못한 손주에게 주고 싶었던, 그리고 이제는 사회에서 치이며 사는 나 같은 청년들에게 주고 싶었던 할머니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저는 유모차 옆에 주저앉아 할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의 일에 참여 안 하는 게 깔끔한 삶이라 믿었던 제 오만함이 이 낡은 가계부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세운 벽은 저를 보호하는 성벽이 아니라 진심원의 온기를 거부하는 감옥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빗소리는 더 거세졌고 저는 텅 빈 거실에서 할머니가 남긴 그 무거운 진심을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진우총각, 밥은 먹고 타니니? 새벽녘 머리맡에 쏠리는 날카로운 벨소리에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발신이는 인근 파출소였고 수화기 너머로는 빗소리와 섞인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빗길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없이 겉옷만 걸쳐 있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독학 소독약 냄새와 분주한 기계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차가운 복도 끝, 수많은 침대 사이에서 유독 작고 초라해 보이는 실루엣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그토록 기세등등하게 유모차를 밀며 복도를 오려온 할머니의 기운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촛불 같았어요. 보호자가 없어서 정말 큰일이에요. 긴급 처치는 했지만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텐데. 간호사의 지친 목소리에 저는 할머니 곁에 놓인 낡은 가방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 사진 대신 꼬깃꼬깃 접힌 종이 몇 장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사탕 몇 알이 들어있었어요. 종이에는 제 이름 김진우 석자와 함께 밥은 먹고 다니렴이라는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복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유독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가계부에 적어두었던 어깨가 젖어가던 가연 청년이 바로 저 거울 속에 서 있었어요. 사회에 치이고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고 살았던 제 오만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대로 할머니를 외면하고 다시 내 방으로 숨어버린다면 시간이 흐른 뒤 저 침대 위에 누워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이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될 것 같았어요. 타인과의 관계가 짐스러워 벽을 치고 살았지만 이대로 남기엔 할머니 진심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저기 보호자 연락처란에 제 번호를 적어주세요. 제가 임시 보호자 하겠습니다. 간호사에게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저는 처음으로 타인의 삶에 제 이름을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법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할머니의 멈춰버린 시간을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제 이름을 적어 넣는 순간 손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누군가의 생사를 책임진다는 것, 누군가의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에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으며 저는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저 왔으니까 제발 무사히만 돌아오세요. 타인이라는 단단한 벽이 무너져 내린 그 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저는 이상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연결된 우리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짜 손주가 되기로 했어요. 요양원 입원 서류 보호자 칸에 제 이름을 꾹꾹 눌러 적던 날,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묵직한 책임감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이제 복도 끝에서 들리던 유모차의 달글락거리는 소리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아지고 따뜻한 소리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아갑니다.
할머니는 이제 제 이름도 본인이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시다가도 제가 병실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죠. 어머, 우리 애기랑 참 많이 닮은 총각이 또 왔네. 밥은 먹고 왔어? 그 한마디에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하면서도 위로를 받는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할머니 기억 속의 그 아기는 20년 전 세상을 떠난 손주였지만 동시에 사회에서 치고 살던 저와 같은 모든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짐스럽다고만 생각했던 제 오만한 생각이 할머니의 진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렵고 벽을 치고 살았지만 이대로 남기엔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얼마 전 요양원으로 다 옮겨드리지 못한 할머니의 남은 짐을 정리하다가 유모차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진우 총각, 나중에 꼭 멋진 양복 한 벌 사 입어. 우리 애기 주는 선물이야. 폐지를 팔아 꼬박꼬박 모은 푼돈들이 제 이름 뒤에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정신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벽을 치고 살던 옆집 총각의 미래를 축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빈 복도 한복판에 멈춰서서 그 통장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타인이지만 할머니가 남긴 그 온기는 어떤 혈연보다도 뜨거웠습니다. 할머니가 찾는 그 아기가 사실은 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제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아실까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여전히 지켜줘야 할 아기로 남는다는 건 참으로 눈물겹고도 벅찬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진우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